4월 1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증시 급락에도 전일 선반영 인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업종별 호재를 반영하면서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전에 있을 금통위 정책 결정과 오후 TSMC 실적을 대기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 특히 코스닥은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2% 가까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는 지난 수요일에 급락을 딛고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TC 본더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는 소식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부각된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비중이 높은 유나이티드 헬스 급락에 다우지수도 1%대 하락했고 엔비디아 약세가 연장된 점도 지수 하락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견조한 고용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무역전쟁 추이를 살피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ECB의 금리 인하 결정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주요국 증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 및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을 주시하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밤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실적 기대로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한 넷플릭스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 충격에도 국내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를 하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금통위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재균입니다. 전에 금통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KB증권의 전망가들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성장 하방 압력은 높아졌지만은 환율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추가 인하 시점은 5월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한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6명 모두 추가 금리 인하를 제시를 했습니다. 3개월 내라는 점에서 7월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한원 총재는 5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은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고 3년 금리는 2.33%까지 하락하는 등 4월 인하 혹은 4월 동결 이 완화적 스탠스를 반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시장의 생각보다는 기준금리 동결했지만은 완화적인 스탠스는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한국은행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가운데 한은은 소폭 마이너스의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월 금통위에서 2월을 포함해 연내 2차례, 3차례 인하게 된 한국은행의 성장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에 크게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내 인하 매수에 대해서는 5월 발표될 수정 전망치를 보고 평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연내 2%까지 단행되기는 저희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 국고 3년은 2.4, 50년은 2.65%를 하단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수준은 오버슈팅 된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 신정부의 2차 추경 그리고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우려로 금리는 베어 스티프닝이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을 했습니다. 한은의 추가 인하 시점은 5월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모든 금통위원들은 이제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에 따른 금융 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연내 2%까지 인하가 단행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도 6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인도 CPI 관련된 코멘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CPI는 3.3%로 전월치 3.6%와 예상치 3.5%를 모두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전체 CPI의 46%를 차지하는 식품 CPI가 전월 3.7%에서 2.7%로 크게 하락해서 다른 부분의 상승을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CPI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계연도 2026에 인도 CPI는 4%대를 기록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FY 2026, 회계연도 2026 우기 시즌의 강우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월에도 주요 야채 가격대가 모두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기상청은 식품 CPI에 큰 영향을 주는 우기 시즌 강우량이 올해 평년 수준을 소폭 상회한 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하게 야채가 공급되면서 식품 CPI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수입 물가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체 CPI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렇게 낮은 물가 전망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6월 통화정책 이후인 7월에는 미국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재차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수출 불확실성을 상쇄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 해당 협상이 장기적으로는 인도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본질적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B증권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이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는 낮은 물가 전망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간 ETF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미국 주식 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증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SPXT 기술 업종을 제외하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요. 해당 수익률이 S&P 500 전체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이후에 수익률 격차가 큰 폭 확대됐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기술 업종 중심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기술 업종을 제외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QQXT와 그냥 QQQ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 증시 또한 관세 충격에 의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자산 피난처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틈새 전략을 한번 찾아보고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15번 관세 관련 언급 및 이벤트 속에서 승률이 높았던 ETF를 정리해봤습니다. 관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변화를 꾀하는 투자자라면 해당 ETF들을 관심 종목에 올려둘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성격을 지닌 미국 단기 채권 ETF입니다. 주로 1개월에서 3개월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단기채 ETF는 장기채 대비 듀레이션 위험을 줄이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대적인 고금리 국면에 단기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단기채 ETF만큼
안정적이고 이제 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주식형 ETF에서 승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중국 A주와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배당주에 투자하는 DWX입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스타일 변화를 꾀하면서도 동시에 미중 무역 관세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서 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ETF 포트폴리오의 지리적인 가중치를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고 주식형 ETF에서 승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브라질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에 쏠려있던 자금이 이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주식과의 상관 계수가 신흥시장 내에 가장 낮은 이제 브라질 주식으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시장 내에서도 PE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고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ETF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심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이 이제 트럼프발 관세 충격의 영향권에서도 상당히 비껴나 있다는 점도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라질의 대외 의존도는 약 30.7%인데 한국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총 수출액보다 총 수입액이 커서 대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요. 이에 더해 이제 최근 4월 2일 상회 관세 발표 내용에 따르면 브라질은 타 국가 대비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 관세 불확실성이 쏘아올린 변동성 장에서도 승률이 높았던 ETF가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이 크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성격을 지닌 미국 단기 채권 ETF인 TBLL, DIL, SGOV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채 ETF만큼 승률이 높진 않았지만 주식형 ETF에서 승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글로벌 배당주에 투자하는 DWX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고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ITRS 이차빈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투자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17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 36% 수준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118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약간 못 미친 수치인데 GM향과 삼성 SDI 향이 생각보다 좀 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삼성 SDI와 NCA 생산 라인의 추가 가동이 원래 1분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수년되면서 감가상각비 반영 시점이 2분기로 밀릴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주가 최근 3개월간 16%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 이슈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불이익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불이익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담은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 이를 수입하는 전반 고객에 부과될 것이고 포스코 퓨처엠의 장기 공급 계약은 바인딩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의 CR 리스크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투자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17만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신규 생산 라인 감가비 반영 시점이 이제 수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창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LS 일렉트릭 1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해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 하향 수정하지만 여전히 종가 대비 37.6%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상호 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반영해 장기 ROE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액은 1.1조 원, 영업이익은 8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9.3%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6.6%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초과합 변압기 부문은 지난해 말 인수했던 KOC 전기의 효과로 생산 캐파가 확대되면서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액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배전반 부문 또한 지난해 말 수주했던 XAI 향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과거 수익성이 높았던 미국향 국내 업체들의 진출과 관련된 수주권들이 마무리되고 초기 단계의 데이터 센터향 신규 수주권들이 반영이 되는 데 따른 믹스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LS 일렉트릭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LS는 미국 내 생산 설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발생할 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해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이제 반덤핑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는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호황기에 접어든 2024년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적용이 될 경우 향후 관련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으로 인한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미국 생산 설비 확장 재개를 하게 되거나 진행 중인 주요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본격화되는 경우 LS 일렉트릭에 대해 있어서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7%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반영을 했는데요. LS 일렉트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현재 LS 일렉트릭은 미국 내 생산 설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3일제약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네, 3일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도 3월 3일제약과 CMO 계약 체결했던 포무사가 인도의 시플라와 APP13007에 대한 4개 지역 그리고 11개 국가에 대한 독점 판권 부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인도나 네팔, 스리랑카 같은 비서구권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플라라는 기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도 3위 제약사고요. 연간 매출액은 4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입니다. 인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같은 비서구권 지역에 강력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향후 비서구권에서의 APP13007 매출 견인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플라의 판매 대상 국가는 3일제약이 가지고 있는 WHO GMP 인증만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즉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3일제약의 초기 매출처가 확정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향후 포무사 신약 출시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3일제약의 주가 또한 점진적인 리레이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PP13007이라는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점안제는 안과용 스테로이드 시장에 속해 있고요. 관련 시장은 현재 23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PP13007은 15년 만에 FDA 승인을 획득한 안과용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 수술 후에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점안제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스테로이드 투약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효능은 극대화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부작용 위험이 낮다. 그리고 투약 횟수나 기간을 단축해서 편의성이 증대된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노비아라고 하는 제약사가 최대 6,800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 판권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저만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아닌 이상 단일 지역 판권 계약이 1억 달러에 근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시플라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과 계약을 합하면 전체 판권 계약 규모는 1억 달러를 지금 상회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PP13007의 시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 제품이 상업화됐을 때 매출액 또한 고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WHO GM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캐파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APP13007의 성장과 궤를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모사 파마슈티크의 신약이죠. APP13007에 대해서 인도 시플라 지역의 판권 계약을 체결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3일제약의 주요 매출처가 될 것이라는 한재윤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미국 주식 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네, 미국 주식 종목 담당을 맡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하나 둘씩 이제 기업들에게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포드는 소비자 가격으로 이걸 전가하겠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지금 로이터에서 지난 이제 4월 16일에 발표한 포드가 이제 딜러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딜러 메모를 공개하면서 확실히 이 관세 영향을 가격 정가로 하나씩 떠넘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5월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가격이 조정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 7월 초부터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에 따르면은 지금 4월에 이제 트럼프의 수입차 25% 관세로 미국 완성차 기업들의 2025년 연간 비용이 한 1,08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디트로이트 3대 생산업체죠.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이제 뭐 지프, 램트럭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거와 테슬라를 포함했을 때 전체 비용의 거의 한 20% 정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디트로이트 3대 업체로 따져보면은 매출 원가의 한 9% 정도 수준인데요. 확실히 이제 테슬라 쪽으로 몰리는 그런 걸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 부과 이후에 이 해당 3사의 자동차 한 대당 수입 평균 부품에는 한 5,000달러에서 8,600달러 정도가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관세 조치 이후로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공장의 트럭 생산량을 늘렸고 스텔란티스는 멕시코와 캐나다 공장 생산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상대적으로는 좀 저희는 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 관세는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생산량의 이미 80%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 매출 비중도 68%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조금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제 이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이 가격을 본인들이 떠안을고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지를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그건 사실 이제 가격 결정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마진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남들보다 싼 가격에 많은 차를 판매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연차하고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포드가 10%, GM이 10%, 스텔란티스가 9% 정도인데 GM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습니다. 15%로 상대적으로. 하지만 포드는 12% 정도로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결정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3년 EPS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CAGR로 하면 마이너스 8.5%가 나타나고 있어서 영업마진도 감소하는 동안에 이거를 가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일부를 떠안는 거는 굉장한 마진 축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관세의 영향은 낮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포드가 상호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 신규 차량 가격을 올릴 수 있음을 딜러들에게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들 실제로 인상분을 체감하는 시점은 7월 초가 될 것으로 이제 덧붙였는데요. 포드는 이제 수입 부품 관세는 피하기 어렵지만 생산량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드의 영업이익률이 약 2.8%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관세의 절대적 영향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SML 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중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유중호입니다. 오늘은 유럽 종목의 ASML 홀딩 실적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ASML 홀딩의 1분기 신규 수주 잔고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이 밖에 미국 정부의 관세나 아니면 수출 규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약 7%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일단 장기적으로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른 ASML 홀딩 실제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2개월 선 ROE 추세나 이런 이익 성장성 추세를 감안할 시에는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ASML 홀딩의 12개월선 ROE는 4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반면 12개월선 PB 멀티플은 낮아지면서 상승 여력은 높아졌습니다. 12개월선 PE 같은 경우도 23.1배로 지난 1년 고점 39.4배 대비해서 낮아졌고, 향후 장기 이익 성장성, 연평균 복합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도 동종 기업 대비해서 이제 비싸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4.5% 상회했습니다. 노광 장비를 포함한 신규 장비 수주액이 39.4억 유로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과거 3년 평균치도 하회했죠. 근데 EUV 장비 대당 가격이 비싼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인도한 노광 장비는 총 77대로 이 중에 EUV 노광 장비는 14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 일단 연간 가이던스를 관세나 이런 우려 사항이 있음에도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장기 가이던스도 기존대로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하면서 일단 AI 수요가 이끄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ASML 홀딩의 실적 성장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관세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로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좋을 수 있는 점은 반도체 공장이 지리적으로 좀 다변화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ASML 미국 정부의 관세 및 수출 규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약 7%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